파리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과 문필가들의 기운을 느껴보고 싶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파르나스 묘지에서 사회과학의 조상 뒤르켐을 만나고 왔던 미슐랭 이민영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열린 관계를 동경했던 열린 연애주의자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예, 그리고 제 왼쪽에는 오스카 와일드처럼 예술을 탐닉하는 탐미주의자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아니, 노란 바지 입고 오셨네요, 오늘은. 네, 그냥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집에 빨래해놓은 거 그냥 하나 걷어서 입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빨간 바지가 아니어서 꽤 인상적입니다. 아, 네. 바로 앞에 출장을 갔는데 그때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 노란 바지를 입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빨래 해놓은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입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 한도사님이 사르트르, 보부아르 되게 좋아하시는 거 옛날부터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우리 때 유행했었던 것 중에 하나 실존주의에 대해서 꽤 많은 동경이 있었어요. 우리 세대가 원래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르트르하고 보부아르라는 두 사람의 철학자에 대해서 참 많은 동경이 있었고요. 사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르트르의 책을 제대로 잘 읽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구토라든가 이런 책들 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도사님은 제대로 읽으셨나 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책들 다 읽은 거 아니에요. 네네. 다 아니고 네. 두 권 정도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소설도 읽어보면은 좀 꽤 생각할 여지가 많은 어려운 책들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잘 알려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약 결혼 때문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둘이서 계약 결혼해서 51년인가 52년인가를 살았죠. 그리고 2년마다 계약을 재계약했다고 해요. 근데 물론 두 사람이서만 연애하고 산 거 아니고요. 그쵸. 각자 애인이 다 따로 있고 다른 애인하고 동침도 하고 심지어 삼각관계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르트르가 훨씬 바깥 애인이 많았던 것 같고 많았대요. 보부아르가 좀 눈물을 흘리면서 참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관계가 궁금해서 좀 책을 평등한 관계는 아니었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네. 사르트르는 말년에 인세를 많이 받아서 부유했는데 네. 그 인세를 어린 여대생들 생활비 대주면서 맞습니다. 같이 이렇게 재밌게 사셨답니다. 네. 보부아르 마음속에 어땠겠어요. 항상 피눈물을 흘리는 것 같더라고. 네.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저는 계약 연애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네. 이유는 저는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일부 일처제 관계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시효를 다한 결혼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의 계약 결혼은 꽤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게 남자 입장이죠. 네. 아니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아닙니다. 인류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학적으로는 그렇죠. 예. 네, 인류학적으로는 남자는 DNA 복제만 하고 도망가는 게 이득이고 네. 여자는 정절과 헌신을 요구하는 게 좋은 전략이죠. 맞아요. 인류학적으로는 그게 정확한 얘기죠. 생물학적으로도 네. 그렇고. 근데 저도 계약 결혼을까지는 못 해보고 네. 그 전에 계약 연애는 해봤어요.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한테 야, 우리가 사귀다가 헤어지고 싶은데 못 헤어질 수도 있지 않냐. 그러지 말고 우리 3개월만 계약 연애를 해보자. 그래서 계약 연애를 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계약을 2번 연장했죠. 2번 연장하고 그 다음에 헤어졌어요.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르트르하고 예. 그 알베르토 슈바이처가 오촌 관계인 건 아시죠? 오, 그래요. 좀 몰랐어요. 이번에 오촌이라고 처음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 네. 예, 맞습니다. 아무튼 훌륭한 가문이네요. 훌륭한 가문이죠. 네. 예, 저는 대학 때 사실 그 사르트르보다도 그 까미를 더 좋아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일단 사진이 보면 더 잘생기고 멋지거든요. 멋있죠. 사르트르가 잘생기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 말빨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사르트르는 그때 어떤 분위기냐면은 좀 그 약간 지식인 분위기, 말 그대로 안경 쓰고, 근데 까미는 좀 이게 그 방랑자, 그쵸. 그다음에 약간 그 예술가 분위기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알라딘 중고 서점에 잠시 갔다가 보니까 그 알라딘은 보면은 그 아직도 이제 그 우리나라의 시인이라든지 문인들의 초상화 같은 것들을 여기를 굿즈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20대 때 처음 보고 반했던 그 까미의 사진을 이게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바로 거기, 그 구입? 네. 그 봉투.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까미가 이렇게 코트깃을 딱 세우고 네. 담배를 이렇게 올백으로 쫙 올리고 담배를 탁 물고 약간 시니컬하게 탁 웃고 있는 사진.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뭐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지만은 저도 사실 20대 초반에는 굉장히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까미랑 그 우리 꼬냑 있잖아요. 꼬냑 까미랑 그거의 차이를 몰랐어요. 지금은 뭐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됐지만은 얼마나 예전에는 무식했냐면은 비자와 비자 카드의 차이를 몰랐어요. 네. 사람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다 네. 그랬습니다. 아유, 우리 그거 뭐 열전도 쓸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이 까미의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그 제임스 딘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었고 저는 사실 제임스 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한두사님은 가톨릭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이제 개신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때는 다 그 실존주의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샤르트르의 책을 그러니까 존재와 무라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더니 정말 한 2페이지를 읽고 나니까 정말 머리가 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까미의 소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쉬운 편이니까 그렇죠. 이방인을 읽었죠. 네. 우리 때 이방인 안 읽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방인이 그 이제 불어로 에트랑제인데 이게 아. 이제 프랑스 외인 부대를 또 가리키는 그 네, 단어이거든요. 외인 부대도 에트랑제라고 부르죠. 한두사님 옛날에 세계일주 여행하면서 에트랑제 외인 부대 지원하러 갔었잖아요. 저 진짜 네, 그때 그 있었어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니. 그게 이제 무전 여행 중이었는데 네. 프랑스쯤 오니까 여행 경비가 대충 보니까 반년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젊었을 때 이야기는 젊었을 때 이야기죠. 예. 20대 초반. 20대 초중반. 네. 네. 그래서 어디서 돈을 벌까 궁리를 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뭐 그리스 가가지고 바텐더. 바텐더도 하고 간판도 칠하고 뭐 그랬지만 네. 프랑스를 갔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뭐 에트랑제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간판이 네, 조그만 네. 간판이 영어로도 돼 있었나 봐요. 영어로도 네, 전 네. 불어를 못 읽으니까 네. 그래서 저기 이제 저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외인 부대 모병관실이었던 거예요. 네. 위치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은데 잉발리드에서 그 세느강을 건너서 남쪽 어디였던 것 같아요. 어디 거리 모퉁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트랑제 그 외인 부대의 상징이 하얀색 모자잖아요. 걔네 말로 카파블랑이라고 하는 네네. 하얀색 모자가 딱 이제 그림에 있고 그래서 들어갔죠. 여기가 외인 부대 사무실이냐 네. 그랬더니 모병관실은 맞대요. 근데 네. 나중에 알았지만 모병관실도 하나가 아니에요. 아.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에이전시가. 음흠. 그래서 내가 지금 6개월만 복무를 좀 해서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랬더니 6개월은 안 되고 네. 우리는 5년 계약이다. 네. 그다음에 처음 입대를 하면 6개월 동안 프랑스어와 군사훈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로는 도저히 계약을 할 수 없다. 5년 계약을 하면은 일단 저기 시험 응시원서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응시원서 이렇게 보니까 체력 검정은 통과할 것 같고 한국에서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 일단 걔네들이 점수 가산점은 있을 것 같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에 가족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장남의 장손이고. 그렇죠. 예. 네. 5년을 복무하고 나면 이제 나는 프랑스 국적을 받아서 프랑스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얼마나 좋아. 원래 맞아요. 외인 부대는 5년 뒤에 프랑스 국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지금 같으면 무조건 했어요. 무조건.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될지 헬조선이 몰랐죠. 될 줄 몰랐다는 말이에요. 네. 그때는 대한민국이 장밋빛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희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도 그 한국에서 청년들이 가면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외인 부대는 한국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하. 수십 명 있어요. 수십 명. 그 지금은 굉장히 좀 더 그때보다 좀 더 어려워졌죠. 제가 그때 가려고 했을 때 네. 한국 사람이 3명이 있었다고 했고요. 이미 네. 일본 사람은 더 많이 있었고 주로 대부분의 자원들은 북아프리카나 알제리 쪽에서 많이 그쵸. 오고요. 네.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외인 부대 안에 몇십 명이 있는데 30명이 넘는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지인 하나도 거기에서 이제 군사훈련 교관까지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한국인들한테는 꽤 개방된 곳이죠 이제. 근데 저는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좀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까미 네. 얘기하다 여기까지 네. 왔는데요. 네. 우리 세대 때는 까미의 이방인을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했죠. 태양이 너무 네. 눈부셔서. 네. 그래서 친구들 만났을 때 늦으면 흔히 핑계끼, 야, 너 왜 늦었어? 그러면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 뭐 이런 식으로 핑계들을 얼척없이 대곤 했어요. 네. 그럴 때 많이 써먹었었던 게 바로 까미였죠. 이제 그 이방인의 그 무대가 뭐 어디냐면 지금은 이제 알제리에서 네, 그쵸. 알제리에서 오랑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가보셨죠? 저는 거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아프리카에 보면 5개 나라가 있잖아요. 네. 서쪽으로부터 모로코, 그다음에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이집트에서. 프랑스 식민지. 그래서 알제리와 리비아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위험해졌죠. 두 알제리도 나라가. 쉽게 못 가는 이유가 육로 국경 입국이 안 돼요. 지금도 안 네. 됩니다. 비행기로만 입국되죠. 네네. 그러니까 튀니지나 모로코에서 육로로 못 들어가니까 배낭 여행자들이 가기에는 접근성이 문제가 좀 그렇죠. 있어요. 물론 이제 제 그 지인이 지금 이제 거기 그 이제 어떤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매번 저보고 놀러 오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알제리를 예전에 꼭 가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여러 책의 그 무대이기도 하거든요. 뭐 프란츠 파농의 대지에 저주받은 어허. 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랭보 우리 이제 그 별명이 바람구두였죠. 그래서 그때 북아프리카가 다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겨울이 이제 프랑스가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겨울에는 북아프리카를 많이 건너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어쨌든 가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이방인을 대학 때 좀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좀 좋게 읽었다가 또 대학 때는 약간 그 비판적으로 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햇빛에 눈이 부셔서 결국 뭘 했냐면은 사람을 쐈잖아요. 권총으로 그래서. 쏴 죽이죠. 근데 그 맞은 사람은 이제 총을 맞은 사람은 프랑스인이 아니라 그 알제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소설에서 아랍인이라고 표현되는. 아랍인이라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이 예술가가 눈이 너무 부셔서 총을 쐈더니 한국인이 죽었어. 조선인이 이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대학 때는 약간 다시 좀 비판적으로 읽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우리 때는 그 이방인은 그 불어로 이제 에트랑제는 누구나 그때 필독서로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슐랭님 혹시 읽지 않았어요? 혹시 이방인? 이방인 읽긴 읽었는데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미슐랭님 굉장히 그런 책이 많잖아요. 중학교 때 태백산맥 다 읽고 아유,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나서 예. 예, 부산의 영광도서 가서 10권을 다 서서 다 읽었어요. 조선의 태백산맥을 다 네. 그때 다 읽고 네. 근데 이해는 지금은- 하나도 못하고 지금은 예. 기억이 안 나고 몇 장면들만 기억나는데 아, 장면으로 네. 기억나지 그 전체적인 큰 뜻 이런 건 이해 그러니까 못했죠. 너무 일찍 읽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중2 때 막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 읽고 근데 막 그렇게 인문적으로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또 공대를 가서 그러니까 화학물질과 수학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허망하다. 아유, 뭐 언어로 씨름하는 헛되고 거. 헛되도다. 네, 그래서 대리석처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자. 그래서 숫자로 화학물질을 뭐 그런 거죠. 네. 분자의 기본까지. 네.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카페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네. 그냥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맹숭맹숭하게 하는 것보다는 뭘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정말 카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네. 카페. 그래서 프랑스 카페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던데. 네. 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나라마다 우리가 그 장소 대표되는 그 서민들의 그 시민들의 이제 대표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다방이. 다방. 네. 근데 뭐 요즘에 사실 카페 아닌가요? 20년 전만 네. 해도 젊은 사람들은 다방 가지 않았어요. 아, 그 붕어 있는 다방 있죠? 붕어. 어항. 아, 네, 어항 맞아요. 있는 그 다방은요. 우리 세대 때도 제가 대학생 때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볼 수 있어서 어디 있었냐면 충무로 일부 한두 군데. 아. 그다음에 저기 이제 저 구로공단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좀 있었고요. 아. 서울 사대문 안에는 보기 힘들었어요. 아, 저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없어지면 학교 뒤에 뒷골목에 있는 다방에 가서 계셔서 제가 반장이어서 찾으러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도라지 위스키 파는 그런 다방. 그 마담이 있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커피 위에다가 계란 하나 그쵸. 사주고 네. 잣 띄워서 그 다방은 사실 40년 전 유물이지 30년 전에도 이미 거의 없어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나라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은 예전에 우리가 원래는 우리의 전통 공간을 제가 생각했던 주막이었던 것 같아요. 주막. 근데 우리는 맞습니다. 이제 대포집 같은 대포집 같은 그런 전통이 이제 일제에서 끊기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서구화된 공간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는 그런 것들이 잘 남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독일은 대표적인 게 비어 가르텐, 맥주홀, 뭐 그다음에 이제 앞에 우리 옥토버 페스트에서 했던 그런 큰 호프집, 맥주집들. 영국은 이제 펍이죠. 펍이 있죠. 함수사님 굉장히 또 펍을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펍 술래도 다 아, 근데 하고 왔고. 펍 술래 네. 하려면요 다리가 아파요. 또 말크림 발라야 되나요? 영국 사람들은 펍에서 서서 네. 마셔요. 대부분. 맞아요. 네. 의자가 없는 데도 많고요. 네. 그냥 바에 몇 개 있고 대부분 동그란 테이블이 그냥 의자 없이 그냥 군데군데 있어서 잔만 내려놓는 데가 많고 더 심한 네네. 데는 손에 들고 마십니다. 아, 그쵸. 그래서 발을 올려놓으라고 테이블 밑에는 파이프가 한 뼘 정도 높이 파이프가 쫙 있죠. 그렇죠. 한쪽 네, 발을 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제가 2년 전인가 페이스북에 사진 많이 올렸는데 런던에서 이제 해질 무렵에 5시 뭐 이럴 때 겨울에 지나가다 보면 조용한 거리에 웅성웅성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보면은 펍이에요. 그 대표 중에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태번. 아, 네. 그 양복 입고 퇴근하던 아저씨들이 다 거기 들러가지고 서서 술을 마시는데 몇십 명이 그 서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태번은 정말 문화적 충격이죠. 네. 조용한 주택가에 설마 펍이 있으려 했는데 갑자기 가면 웅성웅성. 갑자기 예. 거기에 시장 바닥처럼 모여 있어요. 고기만. 한 50명, 60명이 서 있어요. 주변은 전부 주택가잖아요. 근데 다 잘생기고 다 양복도 정말 멋지게 빼입었어요. 저는 술이 맛있었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 집 술 참 맛있습니다. 네, 제가 그 사진 올렸더니 참 다들 잘생겼다, 멋있다. 영국이 이제 그 공간이 대표적인 공간이 이제 펍이라고 하면 펍이 이제 퍼블릭 하우스잖아요.
문이잖아요. 네네. 근데 프랑스는 뭐니 해도 이제 카페겠죠.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왜 이렇게 카페가 많냐? 프랑스 시내에만 파리 시내에만 카페가 한 12,000곳 정도가 있는데 아유, 예. 기본적으로 파리가 보면은 집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집세가. 그쵸. 그래서 실제로 파리에 보면은 거의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이라든지 가이드분들이 그 현재 사시는 분들 보면은 월세가 거의 뭐 1,000유로 이상, 뭐 근데 진짜 1,200유로 좁아요. 예. 거의 뉴욕 정도. 네. 그래서 막 그렇게 비싼 월 한 150만 원 정도 내는데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평수로는 한 뭐 13평 예. 뭐 고시원 수준에 가까운 예. 작은 집들이죠. 아주 13평, 12평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워낙 그 실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외에서 나의 서재이자 나의 응접실이자 나의 사교실로 발달한 게 이제 카페죠. 그래서 이제 동네마다 많은 카페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영국 펍 문화와 이제 프랑스 카페 문화에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 정도 차이가 나죠. 그쵸. 펍은 주로 맥주, 네. 이제 카페는 뭐 와인과 커피인데 영국 사람들도 자체가 인정하는 게 영국은 펍은 영국 남자들이 좀 약간 폭력적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꼭 술 먹고 나면 약간 특히 이제 동양인 혼자 있으면 약간 시비적으로. 아, 저는 약간- 계속 사진 찍으라고 옆에 와서 아유 미슐랭님이 워낙 또 여성분이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이에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사실이라.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펍 이런 데는 또 괜찮아요. 아, 젊잖아요, 그쵸. 유명한 저 펍은 그때 펍 술 괜찮은데 했는데 하루에 막 4군데씩 갔는데. 예. 좀 밖에 있잖아요. 런던 예, 예. 밖에 네. 좀 외곽에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동네 술집 같은 데 가면은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뭐좀 있어요. 당하셨나 봐요. 아니요, 뭐 저한테도 그렇게 뭐 하진 않는데 저는 또 하면 얼른 도망가면 되니까. 아니, 라스트로드님은 영국 사람으로 쳐도 키가 큰 편이잖아요. 예, 예.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말하면 그냥 무시하고 생각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어쨌든 그 파리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카페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워낙 그 집이 작고 좁고 이러니까 이제 동네마다 카페가 있는데 이게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동네마다 프랜차이즈가 다 있잖아요. 네. 카페 요즘 뭐 스타벅스부터 뭐 수많은 카페들이 있지만은 거기 갔을 때 그 웨이터와 우리가 교감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이고. 근데 여기는 저는 이제 그 유럽의 오래된 카페 특히 파리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펍도 말 그대로 동네 단골이라서 이 사람의 기호부터 좋아하는 거 히스토리 뭐 가족 웨이터들이 다 아는 거예요 보면은. 네. 근데 우리는 스타벅스 가면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고객님.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펍의 역할을 하는 거는 편의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편의점 앞에 테이블 많잖아요. 아, 거기서 네. 밤에 다 봅니다. 거기서. 네. 맞네요. 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기는 편의점들 보면 데크를 다 만들어요. 네네. 데크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밤에 분위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편맥 마시면서 지나가는 동네 사람 다 만나고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일부러 그걸 권장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뭔가 기동성도 떨어지고 범죄의 위협 이런 게 그 지방 도시에는 가로등도 안 밝고 뭐 그래 파출소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동네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막 지나가면 저 아저씨 치매인데 저렇게 다니면 어떡해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이렇게 보호도 하고 경찰한테 연락도 해주고 보호자한테도 연락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많이 그거 좋은 예, 생각이네요. 그렇죠. 특히- 한국도 지방 도시는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새로 생긴 편의점은 일하시는 분이 연세가 환갑이 넘으신 것 같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초로의 할아버지인데 되게 다정다감하고 사람들 얼굴 다 하니까 보면 조언도 해주고 아이들한테 이제 빨리 뭐 들어가라 그러고 네. 아주 동네 저기 아저씨 역할 톡톡히 하세요.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네. 네. 진짜 말이 되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거기다 편의점 멤버십 가입해 놓으면은 그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 멤버십 포인트 쌓으려고 하다 보면은 네. 거기에 다 기록이 포스에 다 기록이 되잖아요. 포스 그쵸. 데이터에 정말 그 한국의 현대판 그 퍼블릭 하우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네. 프라이빗 퍼블릭 하우스. 그렇죠. 네. 네. 프랑스가 이제 그 카페가 많은데 그런 이유가 있고 이제 원래 또 정치적인 이유가 하나 있죠. 이제 이 파리 카페가 많은 이유가 이제 그때 프랑스가 이제 근현대사에서 혁명을 하면서 뭐 수많은 이제 그 단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회를 좀 어렵게 하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집회의 허가를 잘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회를 따로 밖에서 모여서 하려고 하니까 뭐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카페에서 만나자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그 카페가 발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상가라든지 뭐 철학자들 그다음에 예술가 시인 이런 사람들 이제 카페에 모이게 된 거죠.
저 사르트르 보부아르 그 책 읽어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 네. 카페에서 카페 데 네. 플로르하고 네. 레뎀하고 네. 거기서 2층에서 하루 종일 네. 그 책 한 2시간 쓰다가 1시간 수다 떨다가 점심 먹고 네.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수다 떨다가 책 쓰다가 그러고 밤까지 있었대요. 그 맨날. 회전율이 낮아져서 주인이 싫어했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한국 같으면 예의 바르게 계속 문제겠죠. 시켜주고 점심 저녁 다 먹은 거죠. 근데 사르트르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 1960년대, 70년대 이제 그 문인들의 그 이제 수필 같은 걸 읽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명동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네. 집이 몇 군데 있었대요. 네. 뭐 과거에 그 최불암 선생님 이제 탤런트 그분의 네. 이제 어머님이 했던 명동의 은성이라는 술집이 있었거든요. 저도 못 가봤죠. 60년대 술집이니까 그런 것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파리에 유명한 카페가 많은데 저는 사실 파리에 유명한 카페를 가본 곳이 없습니다. 두 분은 가보셨는데 너무 바쁘셔서. 그것도 있고 네. 저는 그 다른 데서 이렇게 유명한 카페 가보면 이제 너무 첫 번째는 너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유명해지니까 네. 여기가 뭐 와서 예전에 누가 앉았던 자리다. 네. 뭐 해밍웨이가 앉았던 자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고 두 번째는 비싸고 다른 카페보다 좀 비싸잖아요. 그죠? 네. 제가 또 그런 가성비에 되게 민감한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카푸치노를 네. 1유로 더 주고 먹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파리에는 이런 유명한 카페 외에도 사실은 저는 동네 카페가 좋은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굳이 뭐 이 유명한 카페를 찾지 않고 동네 카페를 많이 가는 편이죠. 그냥 보이는데 카페 그러니까 불어로는 이제 까라고 하니까 끼아라고 하잖아요. 끼아. 네. 카페 써 있으면 그냥 들어서 그냥 예. 그 유명한 카페는 소문이 나면 관광객이 줄을 서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건 싫어서 저도 유명한 카페는 앞에가 이렇게 보기만 하고 사진만 한 장 찍고 그냥 기념 삼아 한 잔만 빨리 마시고 나와요. 네. 그냥. 근데 이제 제가 관광 여행 인솔자 입장에서는 그런 데 들어가서 네. 다리 아플 때 좀 앉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공간으로 좋은 것 같고 손님들도 사진 찍어서 SNS에 자랑하고 내가 그렇죠. 네. 네. 뭐 근데 여러모로 이번에 사실 우리가 프랑스 편이 파리만 하는데도 너무 이제 이게 그 편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했나 안 했나가 약간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그때 말씀해 한도사님이 보세요. 네. 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카페 진보 카페와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가는 카페와 잠깐 얘기하시고 아, 넘어가셨어요. 잠깐 마고하고 얘기했죠. 플로르하고가 네, 다른데 그렇죠.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는 마고에 오래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르트르나 보부아르를 꼰대라고 생각한 젊은 진보 진영은 바로 건너편에는 플로르로 이사 간 거죠. 네. 그래서 진영이 딱 갈려서 서로 침범 안 하고 양쪽에서 네. 재밌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은 이제 그 마고 카페는 좀 보수적인 카페고 네, 그렇죠. 플로르는, 예, 예. 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제 뭐 진보 인사들한테 마고에서 만나자 그러면 약간 좀 네. 얼굴색이 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카페에서 두 분은 주로 뭐 드세요? 저는 아침 일찍 가서요. 네. 그래야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예, 그러면 테라스 자리 이런 데 앉아가지고 뭐 SNS 자랑질하고 그러죠. SNS 자랑 일단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네. 일단 SNS, 페이스북. 저 그냥 카페, 예, 라떼, 예. 뭐 오레 이런 거. 저도 네. 뭐 저기 카푸치노나 아니면 뭐 네. 카페오레 이런 거 마시고 근데 아메리카노는 가급적 안 마셔요. 네. 유럽에서는 아메리카노 그러면 이제 뭐 이태리 같은 아메리카노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 꼭 한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왜 먹냐는 식으로 마치.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찾으니까 그쵸. 예전에는 이태리도 메뉴가 없었는데 없었어요. 아메리카노. 예. 지금은 이제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카페에서 특히 아침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왜냐하면 아침은 싸요. 네. 점심 저녁은 비쌉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프랑스식 아침 식사가 보면은 이태리식하고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간단하죠. 네. 이제 커피, 그다음에 이제 크루아상, 그러니까 크루아상이란 말 자체가 불어잖아요. 프랑스 크루아상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렇게 반달 모양, 소라 모양, 소라빵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서 이태리식은 이제 그 커피, 크루아상, 그다음에 여기에 오렌지 주스, 생 오렌지 주스 한 잔이 들어가는데 프랑스는 여기 조금 달라요. 여기다 이제 바게트에다가 프랑스는 잼을 발라 먹기도 하거든요. 네네. 잼하고 꿀하고 발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자고 일어났으니까 좀 속이 쓰릴 수가 있으니까 아침에는 항상 커피를 프랑스 사람들은 반드시 그 우유를 넣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카페 그림이나 네네. 아니면 카페오레라고 하죠. 네. 불어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카페에서 먹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프랑스도 역시 이태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서서 먹으면 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의 펍처럼 이게 서서 이렇게 탁탁탁 먹으면은 굉장히 싸서 이렇게 다 먹어도 뭐 파리 시내 카페에서 제가 서서 많이 먹거든요. 아침을 주로 서서 먹으면은 서서 한 4유로, 5유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가.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되면은 와인, 예, 커피 마시고 저녁 되면은 와인을 마시죠. 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그때 앞에 이제 프랑스 파리 편을 다루면서 세느강이 이제 좌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남북인데 이제 그 좌우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 파리 유명한 카페들이 보면은 세느강 남쪽 그 소르본 확실히 그 맞아요. 소르본 대학 네. 그 근처에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생제르맹하고, 예. 그렇죠,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세느강 북쪽은 소비하고 남쪽은 생각한다.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니까. 예. 이 한마디에 뭔가 네. 착 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북쪽에 아무래도 그런 쇼핑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샹젤리제라든지 뭐 명품과 그런 것들이 다 북쪽에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강남이 소비고 강북이 이제 대학이 있지만은 그쵸. 네. 근데 남쪽에는 이제 그 오래된 라틴 지구라든지 그 뭐 소르본 대학이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도서관, 서점, 카페가 있어서 북쪽은 소비하고 남쪽은 생각한다. 이 한마디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카페 쇼핑에 별 관심이 없어서 주로 파리에서 이렇게 지낸 곳은 생미셸 근처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카페도 보면은 사실 제가 카페라는 말을 제 인생에서 처음 들었던 때가 한 8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후반.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한도사님은 유럽을 다 다녔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을 못 가봤거든요. 네. 유럽식 카페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면서도 그냥 카페가 유럽식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한국식 문화랑 한국식 경제 구조하고 잘 합쳐져가지고 그건 어쩔 수 한국식 없죠. 카페 문화가 네. 굉장히 굳건하게 네. 자리 잡은 것 네, 같아요. 네. 예. 지금은 카페라고 그렇죠. 그러면 커피숍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근데 80년대 때 카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 서울에선 어땠냐 하면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페라고 그러면 커피를 팔고 그다음 병맥주를 파는데 주로 그때 병맥주 팔았던 게 버드와이저하고 밀러 팔았어요. 신맥주 그 트위스트 당시에. 바틀 손으로 따는 네, 병 네. 되게 재밌었잖아요 처음에. 예, 그리고 병나발 불었죠. 네, 예. 그 정도를 파는 게 이제 그 대학생들이 가는 카페였고 그다음에 유리창이 항상 시커멓게 닫혀 있는 안에가 전혀 들어보이지 않는데도 카페라고 그랬어요. 그게 한국식 카페, 아하. 룸카페였죠. 맞아요. 룸카페. 그래서 룸카페. 네. 카페라고 써져 있어도 안에가 들여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40, 50대 아저씨들이 가시는 카페, 네, 대표적인 분위기의 카페가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학생들이 가는 데와 아저씨들이 가는 카페가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었던 게 80년대예요. 지금은 이제 뭐 카페 그러면 그냥 커피, 간단한 술. 그리고 뭐 바깥이 주로 이런 게 나오죠. 내다 보이는 통유리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예. 지금 미슐랭님 말처럼 그 지금도 우리 그 카페 우리나라 카페가 이제 유럽처럼 많이 이제 그 닮아가지만 그래도 한국만의 서비스가 있네요. 유럽은 그거 없잖아요. 카페 가면 10번 가면 한 번 도장 찍어주기. 네. 그다음에 없죠. 우리나라 분들이 자꾸 이제 특히 제가 투어 가면은 한국 분들이 유럽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리필 되냐고. 네. 우리나라는 리필을 해주잖아요. 그쵸. 특히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 카페 가면은. 네. 근데 그 유럽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유럽은 리필이 없습니다. 네, 리필은 돈 내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파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을 때 보면 바깥에 노천부터 자리가 차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항상 당연하다는 노천에 맞아요. 앉아요. 네. 그리고 제일 안쪽 자리 컴컴한 데는 자리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앉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정반대였어요. 사람들은 안에서부터 앉고 유리창 쪽을 가장 나중에 앉고 바깥에 노천 테이블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학교 옆에 난다랑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서울에 좀 유명했죠. 예, 난다랑 네. 본점이 저 대학로에 있고 네. 또 하나 2호점이 저 고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로타리에 있었어요. 이게 통유리였거든요, 벽이.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오호. 대부분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 다 보이잖아. 그래서 안 그때는 들어간 그랬어요. 거예요. 네, 그래서 컴컴한 커피숍들이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죠. 그쵸. 컴컴하면 망하죠, 이제. 그렇죠. 제가 그 난다랑이라는 이름을 저는 부산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서울에서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난다랑. 이름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근데 지금 그때 제 머릿속에는 난다랑이라는 이미지가 꼭 지금 그 프랑스 파리의 카페처럼 하나의 이상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난다랑. 네.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런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그 추우면요 굉장히 기후에 민감해요. 좋게 맞아요. 말하면 민감하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좀 그 나약한가? 그런데 그래서 네. 우리나라 분들은 조금만 추우면은 네. 무조건 실내 네. 에어컨 빵빵하게 그쵸. 그다음에 조금만 더워도 무조건 그 실내 에어컨 빵빵하게. 네. 근데 참 이 프랑스에 보면은 유럽은 또 그 에어컨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태리 이번에 여름에 가서 제가 네. 화병 걸릴 줄 알았어요. 에어컨 잘 없어요. 네. 그리고 문 다 열어놓고 그냥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진짜 더운데 다 그냥 바깥에서. 그나마 요즘 네. 유럽은 이제 스타벅스가 좀 있으니까 스타벅스는 그래도 가면 에어컨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유럽의 네. 여름은 건기잖아요. 그렇죠. 네. 더워도 그늘에 있으면 그래도 시원해지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니까 기후가 그쵸? 달라서 그런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요즘은 이탈리아가 많이 더워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 파리에 보면은 이제
그 조금 전에 한두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유럽 사람들은 무조건 실외를 선호하거든요. 그쵸. 더워도 실외, 추워도 추워도 실외. 그래서 보면 여름에 더운데 땡볕에 선글라스 끼고 앉아서 뻘뻘 그 맞아요. 땀 흘리면서. 완전 땀은 안 흘린다 하더라도 완전 익어가면서 맞아요. 밖에서 신문 보고 먹고. 앉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쟤도 왜 저래? 우리는 안에, 근데 네. 우리는 실내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파리는 추워도 또 막 목도리 둘러매고 그쵸. 오리트 파카 입고 또 밖에서 먹어요. 그게 네. 프랑스 사람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파리가 보면은 이제 북이 50도 정도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남프랑스하고 다르게 남프랑스 그 니스, 깐느나 지중해 쪽하고 그 프로방스하고 다르게 햇볕을 많이 못 봐요. 파리 사람들이 좀 우울한 정서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파리라고 그러면 따뜻한 곳인 줄 알잖아요. 실제로 한국보다 좀 네. 따뜻하잖아요. 서울보다. 네. 그게 하얼빈하고 비슷한 높이예요. 근데 위로가 멕시코 넘죠. 네. 멕시코 만류 때문에 따뜻해진 멕시코 거거든요. 아니요. 네.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서울의 높이는 카이로하고 비슷합니다. 서울이 굉장히 그 위도가 낮은 도시예요. 그렇죠. 서울이 낮죠. 되게 굉장히 낮습니다. 유럽이 우리보다 좀 높아요. 지중해라도 해도. 근데 어쨌든 우리 이 카페에서 우리는 이제 주로 그 차를 마시고 이러지만 원래 또 이 카페가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프랑스 사람들 뭐 사상가라든지 뭐 외부에서 파리로 온 망명자, 그다음에 외부에서 파리를 찾아서 온 예술가들, 그다음에 프랑스 뭐 사상가 시인의 그 작업장이자 사교실이자 뭐 서재이자 그런 역할을 했죠. 그 카페에서 또 그 탄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프랑스 하면은 떠오르는 노래 샹송이라는 게 있죠. 그쵸. 샹송. 네. 이게 카페랑 관련이 깊군요. 왜냐 원래 이제 샹송이 탄생한 거는 그 처음에 이제 우리 그 파리의 뽕네프 다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뽕네프가 벌써 한 500년인가 된 다리인데 왜 네프 뒤에 뉴 브릿지라고 붙었냐면은 원래 유럽은 옛날에 그 이제 그 피렌체 백기오 다리처럼 다리 위에 그 상가가 건물을 지어서 있었죠. 그래서 네. 상가가 있었는데 그것만 최초로 이제 그 위에 그 뽕네프 위에는 상가가 없이 그냥 지금의 우리가 보는 형태 다리 그게 새롭다고 해서 그 봉네프. 뽕네프. 그래서 이제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지금도 프라 이번에 한도산에 갔다 온 카를교 위에 보면 네. 저녁 되면은 노래하고 뭐 네. 춤추고 음악 연주하고 네. 그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목청이 좋은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불렀죠. 그 부른 게 이제 그게 샹송이 된 건데 초기의 샹송은 이제 굉장히 어떤 걸 했냐면은 또 우리 한도사님이 좋아하는 영웅담 롤랑의 그 기사 있잖아요. 기사들의 이야기. 그 프랑스 기사 유명 그 이야기. 그 팔라딘 기사들 말이죠. 예, 팔라딘 네. 기사들. 샤를마뉴 대제와 12명의 기사들 이야기. 예, 그렇죠. 막 그런 거를 막 이제 했는데 거기 롤랑의 그런 얘기를- 뿔소리, 롤랑의 뿔소리, 네, 네. 뿔피리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 얘기를 노래 형식으로 해준 건가요? 그렇죠. 아, 이게 그게- 기사 무훈에 그렇죠. 관련된 어. 기사 문학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곡을 붙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음유시인이라는 게 네네.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영화도 한 일제시대 때 그때 무성기리 영화 때는 변사 한 명이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기술이 발달 안 하니까 녹음 기술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인쇄술이 발달 안 하니까 한 명 목청이 좋고 그런 사람이 즉석으로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를 책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막 각색을 해가면서 막 변사처럼 막 그게 노래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세 때 음유신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샹송도 나오고 기사문학도 나왔죠. 근데 이제 실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샹송은 이제 이 카페에서 네. 캬바레에서 많이 불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가수들 에디트 앞에 피아프. 이야기했던 네. 우리 한두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에디트 피아프도 좋아하잖아요. 예. 네. 이브몽땅도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에디트 피아프 노래 중에는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사랑의 창가. 오, 다 그거 좋아하시나? 라비엥 로즈보다 사랑의 창가가 네. 더 좋은데 이유는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사랑의 창가를 들어보면 이건 그냥 노래가 절규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절규죠. 맞아. 절규예요. 이거 네. 그냥 사랑의 창가가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자기 애인이 세계 그렇죠. 챔피언 네. 권투 선수였던 권투 애인이 선수. 자기를 만나러 오다가 대서양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에디트 피아프가 그때는 이제 미혼이었는데 이 권투 선수는 애가 셋 딸린 유부남이었어요. 네. 근데 하루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서 배를 타지 말고 비행기를 타라고 권유한 거야. 아이고 자기가 그랬더니 죽였네.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에디트 피아프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하. 그 마음으로 자기가 작사한 거예요. 음흠. 이 가사가 자기가 쓴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 이걸 울부짖는다는 느낌이 딱 들고 가슴이 먹먹하죠.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어허. 네. 난 당신을 위해서 나는 나라도 조국도 다 버릴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 노래가 그래서 그 좀 전에 이야기한 그 에디트 비아프의 애인이 이제 그 비행기 사고로 죽고 나서 에디트 비아프가
이제 얼마나 그 자기 애인이 오기를 기다렸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한 어이구. 며칠을 들어놓은 거예요. 네. 들어놓아서 사람들이 야 괜찮을까 저러다 죽는 게 아닐까 했는데 드디어 나와가지고 이제 지은 노래가 이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들어보면은 정말 사랑의 창가라기보다는 사랑의 절규, 네. 절규에 가까운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 고엽은 어떤 노래인지 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네. 샹송 하면은 뭐 굉장히 뭐 유명한 곡도 많고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들도 많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오늘도 오면서 방송국에 녹음하러 오면서 밖에 창밖을 보니까 벌써 낙엽이 낙엽이, 쫙 진 예. 거예요. 그러면서 고엽 생각이 또 나던데 며칠 전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집에 오는 리무진 안에서도 이 고엽이 나왔어요. 아하.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1945년 노래예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해에 나온 노래인데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가수와 수많은 재즈 연주자들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안곡으로 많이 불렀고요. 원래는 헝가리 작곡가의 이제 작품인데 불어권에서는 이제 원래 오리지널은 다른 가수가 불렀는데 이브몽땅이라고 하는 이제 네. 우리 옛날에 오래된 그 가수가 불렀고 그리고 또 재즈 가수들도 이거 많이 만들어서 그렇죠. 네, 영어권에서는 리메이크 이제 하잖아요. 네킹콜, 네. 네킹콜이 영어로 불러가지고 심지어 에릭 크랩튼까지도 불렀죠. 그렇죠. 이거. 최근에 네. 네, 최근에는 에릭 클랩톤까지 불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그 캐론볼 애들리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색소폰 연주자가 있는데 그분이 연주하는 이제 그 이 고엽을 굉장히 좋아해요. 다음에 라스트라다님을 DJ로 해서 한번 음악 감상의 여행 상상판 네.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 네. 고엽 불렀던 네. 이브몽땅이 에디트 피아프하고도 연애하던 사이였잖아요. 어허. 그렇죠. 네. 에디트 피아프는 연애를 안 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매력적이니까. 그 이브몽땅이 나이가 한 7, 8살 아래예요. 연하인데 에디트 피아프가 연애를 하면서 이 무명이었던 이브몽땅을 데뷔시켜주죠. 그렇죠. 그러다 네. 이브몽땅이 자기가 유명해지고 나니까 에디트 피아프를 차요. 네. 뭐 그리고 뭐 그렇다고 에디트 피아프는 뭐 남자가 없냐 또 딴 남자 만났죠. 그렇죠. 네. 워낙 매력적이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또 낙엽을 보면은 그 이제 80년대 때 고등학교 때는 항상 그 시가 나왔거든요.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네. 밟는 낙엽 밟는 혹시 소리를. 율랭님 90년대도 그 시 알아요? 시몬 너는 좋으냐? 제 세대 친구들은 모를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쓸데없이 도서관을 많이 가가지고 네. 저는 읽었었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신앙송회 같은 거 하면 네. 꼭 그 시를 해요. 시몬 매년 좋으냐? 매년. 네. 시몬은 좋은지 싫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낙엽 밟는 소리는 참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럴 때는 꼭 또 아는 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불어는 시몬이 아니라 시몽이야. 시몽이야. 저도 처음에 무식해가지고 네. 제 처음에 샤넬 있잖아요. 네. 그 채널로 예. 채널로 읽었거든요. 채널 네, 네. 채널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autumn leaves인데 불어로는 그 뜻을 직역을 하면요. 이제 고엽 낙엽이 아니라 사엽이에요. 사엽. 죽은 잎. 예, 죽은 잎.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엽이라고 번안을 하면 이상하니까 사실 이게 일본에서 이미 번안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고엽이라고 들어왔는데 가사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애잔하고 슬픕니다. 영어로 번안된 가사를 보면 이제 지난 여름에 그 우리 또 80년대에 이정석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여름날의 추억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면 DJ DOC의 여름 이야기 다 네. 비슷한 거예요. 뭐 팝송 중에 실비드 키스처럼 이제 여름이 끝나고 그때 만났던 사랑, 네. 짧았던 키스, 이제 낙엽이 팍 떨어지니까 네. 너는 어딜 가고 뭐 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파리 편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사실 파리라는 도시의 그 파리라는 도시의 정서를 제가 생각했을 때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 멜랑콜리거든요. 근데 사실 멜랑콜리도 좀 불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멜랑콜리가 뭐냐면 멜랑콜리아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라틴어 네. 우울. 그래서 그 파리의 정사는 멜랑콜리하고 센티멘탈이에요. 네. 근데 이제 멜랑콜리하고 센티멘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샹송이라는 거고 그 샹송 중에서도 저는 멜랑콜리하면 항상 1순위로 생각하는 게 고엽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들으면 왠지 좀 멜랑콜리해지면서 왠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기분이 그렇죠. 네. 그렇게 되죠. 네. 가을이면 그래 항상 라디오에서 매일 같이 나오는 곡 중에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가 네. 70년이 넘은 노래라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생명력이 있는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샹송 가수들 얘기하니까
또 예술가들을 지금도 파리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 흔적을 찾고 싶다면 어떻게 네. 해야 될까 뭐 이 생각이 드네요. 카페를 가보는 방법도 있겠고 네. 또 묘지를 가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묘지가 의외로 재미있는 데죠. 또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렇죠. 한국하고 달리 유럽의 묘지들은 뭐 그냥 주택가 안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묘지 애호가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쩌다 보니까 유럽에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사실 유명인의 그 뭐 시인이라든지 문인들의 묘지를 찾아가기 어려워요. 제가 딱 한번 그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시인 김수영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김수영의 묘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도봉산에 보면 시비는 어렵게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유럽을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에 가면은 뭐 슈베르트와 베토벤의 묘가 딱 있잖아요, 같이. 네. 그래서 그다음에 뭐 독일의 저기 라이프치히 가면 바하의 묘가 있다든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유럽을 다니면서 제가 좀 약간 묘지 애호가가 됐고 한번 언젠가는 묘지 기행이라는 책을 한번 그 써보고 책 싶다 재밌네요. 했는데 한번 꼭 써보십시오. 근데 함정인이라는 팔릴까 소설가가 싶어가지고. 쓴 거 있어요. 이미 있어요? 잘 팔렸어요. 그래요? 역시 네. 아이템은 그럼요. 빨리 이 생각을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 네. 유럽의 묘지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파리에는 유명한 이제 묘지가 큰 게 세 개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하나가 그 페르라쉐즈고 하나는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몽파르나스. 몽파르나스. 네, 그다음에 하나는 몽마르트에도 묘지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상가와 예술가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묻혀 있죠. 여기 가서 좀 사람들이 유명한 것 같은데 잘은 모르고 네. 나만 좀 알 것 같은 나의 취향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예술가 묘지 앞에서 사진 찍고 스토리 조금 쓰시면 또 SNS에서 좋아요 막 올라갑니다. 네. 예, 근데 한두 살이면 저기 페르라쉐즈를 좋아하죠 그때. 페르라시에즈를 네.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인데요. 네. 락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짐 모리슨 때문에 여기 가잖아요. 근데 발자크나 도어스? 드루크라도 여기 묻혀 있고 뭐 네. 이사도라 덩컨도 있다는데 네. 무용한 사람들은 덩컨 때문에 갈 것이고 네. 우리는 잘 알잖아. 도어스의 짐 모리슨이 여기 묻혀 있어서 지금도 많은 네. 사람들이 가고 있죠. 네. 한때 90년대에 우리나라에 그 도어스라는 카페가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근데 몇 군데 있죠. 얼마 전에 제가 SNS를 보니까 신촌에 그 90년대에 정말 그 전성기를 달렸던 락카페 도어스가 이제는 문을 닫았대요. 얼마 전에. 신촌 도어스가 닫았어요. 예. 근데 한두 살이면 옛날에 근데 성대 성대 앞에 도어스는 지금도 있을 성대 거예요. 도어스. 네, 그때는 얼마나 전성기였냐면 도어스가 성대에도 있고 신촌에도 있었던 거예요. 들어갈 때 입구에 짐 모리슨의 그 여기 음영 대비시킨 그림이 딱 걸려 있고 네, 그랬죠. 조상한. 네. 근데 그 저기 짐 모리슨은 이렇게 재밌는 가수였잖아요. 네, 네. 그 사상적 배경이 랭보하고 니체였어요. 근데 랭보는 아시겠지만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이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도어스 팬들이 레오 까락스 감독의 나쁜 피라는 영화 있어요. 그런 영화의 코드까지도 다시면 누벨바그까지도 대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징주의가 누벨바그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거든요. 그 랭보 시 중에 나쁜 피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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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그게 결국은 레오 까락스가 영화 만들 때 그 제목을 가져다 쓴 거거든요. 이게. 제 중학교 2학년 때 그 국어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한두 살님이 앞에 그 자기가 고등학교 때 오수기 선생님한테 미술사를 네네. 배웠다는 것처럼 네. 제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한번 오셨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때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 오호라. 그 부산의 그 촌놈 중학교 2학년 예. 그때는 또 교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있는데 예. 막 그때 보들레르, 랭보, 베를레르 막 이런 퇴폐적인 이야기를 막 해줬어요. 예. 그리고 국어 시험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서 아. 전교 1등하는 애들도 국어만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또 어떤 당근을 던졌냐면은 국어 시험을 100점을 맞으면은 자기 사비로 시집을 사줬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근데 그 시집을 네. 뭘 사줬냐면은 랭보. 랭보를 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 6학년 받았구나. 때 못 받았죠. 아, 네. 전 예. 전교 1등하는 애들도 못 받는데. 아니 근데 전교 1등하는 애들도 못 받았는데 라스트라다님만 문학만 잘했을 것 같은. 아니요, 그때는 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린 마음에 네. 저걸 꼭 그치. 받고 싶다라는 이제 네네.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너무 막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막 하여튼 인상적인 게 많은데 막 퇴폐가 나쁜 게 아니다. 네. 그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중학생들한테 그다음에 막 랭보의 바람구두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근히 제 인생에 씨앗이 됐죠. 씨앗이 됐구나. 맞아요. 생각을, 고등학교 때 네. 선생님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네. 우리가 이제 프랑스 문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인 하면은 이제 보들레르라는 시인이 유명하죠. 악의 꽃이 악의 시죠. 꽃.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우리 그 SNS에서 이제 그 호텔을 방을 빌려주면은 내가 글을 쓰겠다라고 해서 좀 약간 논란이 최영미 됐던 시인. 네. 그분의 그 여행 산문집 중에 파리의 우울이라는 아하.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거 맞아요. 이제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보들레르의 이제 시집 제목이죠. 그쵸. 네. 그래서 파리의 우울. 네. 저는 파리의 우울이란 말이 너무 좋은 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는 정말 우울한 도시예요. 멜랑콜리한 도시. 네. 사람들이 네. 이게 딱 정서가 멜랑콜리 앤 센티멘탈인데 근데 그 보들레르 시 중에 또 제가 굉장히 하나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제가 대학 때 이제 대학 선배, 여자 선배, 국문과 선배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네. 시의 제목이 취하라예요. 네. 취하라, 늘 취해 있어야 된다. 다만 그것이 좋은 것이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고 이것이야말로 본질적인 것이다. 어깨를 짓누르고 허리를 휘게 하는 시간의 끔찍한 짐을 느끼지 않으려면은 늘 취해 있어야 한다. 대학 때 이거 읽으니까 왠지 뭐 20대 때 좀 겉멋으로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렇죠. 무엇으로 취할 것인가? 술이든 시든 미덕이든 그대가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덕질하면서 사는 것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 여행 상상은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여행을 통해서 취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이 방송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보들레르 시를 보들레르랑 읽으면서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상통합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보들레르를 그러면 여행 상상 애청자들이 느끼려면 어느 묘지로 가셔야 되나요? 보들레르요. 네, 몽파르나스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네. 몽파르나스 묘지를 작년에 갔었어요. 네. 왜 갔냐면은 제가 사실은 조상님을 뵈러 간 거예요. 제가 학문적으로는 전 사회과학에 속하거든요. 인류학이. 네. 그래서 그 사회과학의 3대 조상이 막스 베버, 칼 마르크스, 에밀 듀르켐이에요. 네, 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쓴 사람이고 그렇죠. 칼 마르크스는 뭐 누구나 아시듯이 자본론, 공산당 선언 이런 거 쓴 분이고 에밀 듀르켐은 그 자살론 이런 거 쓴 분인데 사실 제가 인류학과 대학원에 들어가면은 첫 수업 시간에 이 세 명을 다 읽어요. 그래서 읽고 근데 이 책들이 사실은 청소년 100대 도서, 뭐 서울대 100대 도서 이런 데 꼭 들어가는데 사실 아무도 안 읽죠. 읽을 수도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읽어도 그런데 어려운데. 예전에 다 금서였죠. 아, 그렇죠. 자본론은 무조건 최근까지도 금서였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대학 들어왔을 때 자본론을 읽으면 무조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갔어요. 맞아요. 나중에 당시 번역판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나중에 그 서울대 김수행 교수님이 나중에 그렇죠. 그건 아주 노태우 나중이고 대통령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저기 뭐예요. 그 비봉에서 나왔던가? 비봉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최영미 시인이 번역한 거예요. 젊었을 때. 한도사님은 이번에 런던 가가지고 칼 마르크스 묘지 또 가셨잖아요. 그렇죠. 칼마르크스 무덤 앞에 가고 맥주 또 술래를 인사드리고 갔죠. 시작하겠습니다. 만국의 술꾼이여 만국의 단결하라. 백덕이여 단결하라. 맥주 술래 시작하면서 네. 네. 아무튼 제가 그래서 첫 학기에 뒤르켐의 자살론을 한번 읽어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100년도 더 전에 쓴 책인데 지금 썼다고 해도 믿길 만큼 그 통계적인 정확함과 방법론적 정확함과 사회적 사실이라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었고 마침 또 그 다음 학기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한국 인류학자가 있어요. 그 권원익 교수님이란 분이 이제 가끔 서울대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이 뒤르켐의 책을 우리 토템으로 삼고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토템으로 그 책을 하나씩 사서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받고 나니까 아, 내가 뒤르켐을 한번 가서 만나야겠다 싶어가지고 몽파르나스 묘지까지 간 거죠. 그래서 뒤르켐 묘지에 가보니까 꽃도 있고 학자인데 꽃도 있고 막 책도 있고 뭐 크로아티아 무슨 사회학과 교수는 자기 명함도 올려놨고 조상님이니까. 네, 조상님이니까. 그게 확실히 사람이 이제 자기 전공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가 봐요. 진 모리슨 무덤에 가보면은 또 아직도 보면은 가보면은 젊은 여성들이 찾아와요. 지금 7, 80년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꽃도 바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미슐랭님은 뒤르켐 네. 한두사님 또 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무덤 순례를 했을 때 간 네. 대표적인 분은 중국 북경에 네. 거기에 가면은 이제 만안공원 묘원이라고 있어요. 네. 네. 원래 공산당의 거물들을 모시는 데입니다. 네. 북경시 외곽에 있어요. 네. 네. 거기는 정말 그 팔계장을 하는 사람들만 찾아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파리에서는 한두사님 또 어디 뭐 그 좋아하는 묘 가보고 싶은 묘가 없었어요? 뭐 별로 그렇게 예. 가고 싶은 묘는 없었지만 예. 공원은 많이 다녔죠. 공원. 제가 파리에서 민박집에 있었는데 그 민박집 청년 중에 한 명은 또 보들레르 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좀 돈이 없어가지고 거의 공사장에서 그 네네. 험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보들레르가 정말 숨을 쉬면서 어떻게
이런 시를 만들 수 있었던 그 공기를 느끼고 싶어서 네. 그래서 몽파르나스 묘지에서 보들레르 묘지 앞에 보들레르 가서 몽파르나스에 있군요. 네네. 네네. 자기가 또 시를 쓰는 시인이 되고 싶은 청년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묘지 앞에서 자기가 쓴 시를 다 낭독을 하고 네.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그걸 그 위에 올려놓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몽마르트에도 묘지가 있는데 몽마르트에 미친 사람 하면 뭐 유명한 사람이 많지만은 저는 특이한 게 우리가 아는 독일의 그 유명한 시인 하이네 있잖아요. 네네. 하이네 가 보면은 특이하게 독일이 아니라 여기에 묻혔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이네가 우리는 서정 시인으로 알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참여시도 많이 썼거든요. 아하. 저항시. 네. 그러면서 좀 탄압을 피해서 파리로 와서 여기서 묻혔고 그래서 이제 진짜 그건 취향 따라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젊었을 때는 보들레르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중고등학교 때부터. 무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탐미주의로 가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일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현재 아름다움에 굉장히 강한 집착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전사들, 특히 네. 이제 전쟁에 나가는 남자들, 무사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탐미주의적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들레르 되게 좋아했어요. 중국 무협도 보면은 그 아하. 특히 와우 장면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그 무협의 세계 보면은 그러니까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현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약간 분파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단미적 쾌락주의. 네. 그 단미에서 그거 좀더 넘어가면 라스트라다님 전공 아니에요? 그 단미가 이제 그 단미에서 약간 퇴폐적인 게 있거든요. 좀 네. 이제 그 데카당이라는 말 네, 쓰죠. 네. 데카당스. 그러니까 네. 악마 거기까지 넘어가면 이제 너무 인생이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좀 약간 적당한 호모적, 퇴폐적, 단미적, 쾌락적. 그러니까 좀 데카당한 거. 예. 데카당스. 그걸 좀 저는 좀 네. 보들레르 인생을 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완전 개판이었는데요. 원래 그런 예술가가 많이 있죠. 20대 때 엄청난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아니 여기다 보세요. 오늘 얘기한 랭보도 그렇고 네. 짐 모리슨 들고 다 개판이었어요. 다 개판이었죠. 예. 네. 자, 오늘 방송 듣고요. 상상하셨던 내용이나 생각하셨던 내용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네.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욱 상상력 풍부하게 찾아뵙겠습니다. Sunshine is kissing my face. You know what they say, you need to have darkness in order to see the